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죠. 5월 11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그 값은 8.3%, 뭐 굉장히 높은 값이죠. 물론 예상치는 8.1%인데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재밌는 거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보니까 67명의 경제학자들 이렇게 서베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상보다 다 크게 나왔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 뭐 코어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가격의 변동이 심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 뭐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6.2. 물론 전월 대비해서 올라는 같지만은 전체 폭은 조금 떨어졌죠. 그래도요. 그리고 근데 이거에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4월 전량유 방출을 했었죠. 미국에서 그 가솔린 값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는데 4월 달에는 갤런당 4달러 이하로 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5월 이후에 이게 다시 상승해서 지금 갤런당 4.483달러로 뭐 한 10% 이상 올라간 굉장히 이 높은 그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5월 소비자 물가의 상승 요인이 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6월에 이제 발표하게 될 때 여기 굉장히 그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지난달에 4월보다는 4월에 8.5%인데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 달에는 8.3% 그걸 기록해서 이게 꺾인 게 아니냐, 즉 인플레이션 피크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은 이렇게 녹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이슨 퍼맨이라는 그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제 얘기한 이제 트위터인데요. 트위터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일단 요 분은 이제 뭘 했냐면 듀어러블 굿즈라고 그래서 이게 내구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서비스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 그 서비스 산업 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양한 서비스들 많겠죠. 식당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업종들의 그 인플레이션율을 봤는데요. 듀어러블 굿, 즉 내구재는 보면은 작년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고차 가격이 뭐 한 40%, 43% 이렇게 오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보다 그렇게 올랐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작년 3월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고요. 아니 올해 3월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듀어러블 굿, 즉 내구재는 이 가격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데 코어 서비스라고 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 쪽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관성을 갖고 있고 또 내리기 시작하면 또 내리는 관성을 갖고 있고 이것도 주로 임금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키어, 굉장히 경직적이라는 거죠. 그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이제 스티키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영향을 갖고 오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부분에 이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면은 요거는 좀 아까보다 좀 더 길게 해서 본 거죠. 그래서 코어 쪽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이 내구재 쪽은 굉장히 이 뭐래되는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거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트는 뭐 마찬가지인데요. 코어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핵심 서비스. 그 코어라는 건 뭐냐면 전기하고 가스, 이거를 미국에서는 서비스로
그 서비스 업종에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외하고 그 실제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을 봤는데 보면 최근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무섭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체 그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주거 비용 쪽입니다. 주거 비용에는 렌트비, 임대 비용도 들어가는데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낼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OE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너스 이퀴벌런트 레이트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사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럼 그럴 때는 그 렌트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렌트 비용에 뭐 서베이를 하는 거죠. 아니면 주변 집값하고 그 주변에 비슷한 집에서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거를 이제 딱 그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렌트를 얼마를 내고 있구나. 집을 소유함으로써 물론 렌트비, 임대비는 내고 있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거를 또 감안해서 한 게 오너스 이퀴벌런트 레이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0.7에서 1.5니까 한 0.8% 이렇게 포인트 올랐죠. 근데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서비스 부문하고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이게 30%는 차지해요. 굉장히 큰 폭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확률이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으로 올라가 물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JP 모건 체이스에서 그 JP 모건 뱅크죠. 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제일 아래 있는 진한 파란색 요거 스티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코어 서비스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하늘색 요거는 not so 스티키하니까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듯이 2020년 초반에는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뭐 그다음에 플러스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어 서비스는 보면은 굉장히 묵직하죠. 그래서 이 관성을 갖고 있고 경직적이고 그리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 효과가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그 방향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이 스티키 한쪽 그 코어 서비스 이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신문지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파월 피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월 피봇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요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페드 푸시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피봇이라는 게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드 푸시라는 말부터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린스펀 의장 연준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분이 바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인데요. 요때 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페드 푸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전체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융권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너무 주식시장 구하기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주식시장이 안정돼야지 금융시장도 이제 안정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전체 큰 그 금융시장 또는 거시경제 이런 게 있다면은 주식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 일부인데요. 그 주식시장 구하기에 너무 치중해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면서 그거를 뭐 표현하는 말이 페드 푸시인데요. 결국에 계속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하다가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그 정책 기조를 바로 바꿔버리죠.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바로 또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수익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풋옵션이라는 게 있죠.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죠.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긴축적인 정책으로 갔다가 또는 그랬다가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연준이 다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이걸 페드 푸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린스펀 의장 때 뭐 아주 많이 쓰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주식시장 구하기에 치중하는 이유는 뭐 그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논리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면 금리가 낮죠. 금리가 낮으면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 금리만큼 그 낮아지는 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그 자산에는 뭐 주식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물론 아직 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HTS 켜고 자기 딱 평가 손익을 보니까 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열심히 써야지 해서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 그걸 부의 효과라고 부르죠. 근데 이 부라는 게 뭐 그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웰스를 나타냅니다. 웰스 이제 부 효과인데 요거를 거꾸로 하는 게 리버스 웰스 이펙트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산 시장을 억제해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또는 QT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리버스 웰스 이펙트로 나와서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예를 들어 자기 HT에서 평가 손익이 딱 보니까 뭐 1,0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오늘 식구들하고 같이 외식을 비싼 걸 먹으려고 그래도 아니야 그냥 우리 싼 거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집에서 먹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이런 커다란 그 일종의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한번 보면요. 최근에 MOM 인플레이션 이게 월간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달에 발표했으면은 5월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느냐 그건데요. 최근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때 보면 평균 MOM으로 평균 0.5%씩 올랐어요. 그러면 대략 한 이때 지금 현재까지는 2% 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3월에 그 FOMC 회의를 하면서 연준이 프로젝션 머티리얼스라는 거 이건 뭐 연준의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게 1년에 4번 나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번 연준 그때의 회의에서 FOMC에서 그 또 이제 한번 나오는데요. 어쨌든 3월에서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요. 올해 12월 말에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지수 전망치를 4.1%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갖고 이게 이제 연준의 전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려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에서 4월 물가 상승이 2%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월 동안 대략 2.1%, 2%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MOM으로 나누면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 0.25% 정도면 되겠죠. 8 곱하기 0.25% 요게 2%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2%가 되니까 대략 MOM 기준으로 0.25 정도씩 올라가면은 되겠죠.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하냐?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의 정점에 도달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냐 아니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여러 항목별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지금 스티키어 그러니까 굉장히 경직적이냐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경직적이라면은 관성을 갖고서 더 올라가는 거라면은 향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좀 무시무시하지만 좀 더 강도 높은 금리 인상과 또는 또 강도 높은 QT 요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위험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봐야 될 것 중에 그리고 관심을 평소에도 갖고 있어야 될 게 다음 6월 중순에 열리는 FOMC 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그때 좀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에 올랐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서 보면요. 먼저 뭐 이 원료에 해당하는 유가, 크루드 오일, 원유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하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단 대략 한 70불에서 지금 한 요 100 근처에서 원유는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70에서 100 근처로 왔으니까 아직 뭐 한 몇 퍼센트인가요? 한 40%, 50% 정도 원유는 크루드 오일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이 천연가스예요. 근데 천연가스가 작년 대비 작년 말에 4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8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200% 올라온 거니까 100% 상승한 거니까 이게 이 유가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천연가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크루드 원유도 마찬가지만요. 특히 산업용으로 쓰일 때 천연가스가 쓰일 때 주로 비료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화학품 또 수소 생산의 원료 이렇게 돼 있어서 특히 비료에 주는 뭐라 해야 되나 영향은 굉장히 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이게 지금 1970년대부터 본 거니까요.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2020년이니까 한 50년 가량 이렇게 딱 봤을 때 옥수수 가격 지금 고점에 와 있어요. 전고점 뚫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밀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0년 가량 봤는데 전고점 한참 뚫었죠. 이렇게 결국에 지금의 그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밀 가격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그 식용유 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어제 그 마트에 갔었는데 한 사람당 2병밖에 구매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좀만 더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죠. 결국에 이 곡물을 생산해내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료 가격인데요. 비료 가격은 올해 그 대비 그때가 한 300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한 거의 800, 750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소식만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였으면 좋은데 5월달 발표한 게 4월달 발표한 것보다 0.2% 8.5에서 8.5에서 8.3으로 떨어져서 좀 나름 안도했는데 이게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이고 더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중국 공급망의 붕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상해에서 그 대기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상해 그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그 대기 시간이 보통 뭐 평시라면은 한 뭐 30시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였는데요. 지금 70시간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뭐 지금 뭐 하나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냐?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페드풋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피벗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파월 피벗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파월이 앞으로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금리를 완화한다든지 인상을 자제한다든지 인상폭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오히려 인하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거기에서 인터뷰에서 지난번에는 그 이전에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75 bps 인상은 이 오프 더 테이블에서 치워놓았다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75 bps 인상 가능성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왔냐면요.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건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느냐. 즉 지금 금리를 한참 인상하고 있고 6월 초부터 QT 양적 축소 긴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불경기로 가고 주가시장 주식시장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경착륙에 가깝지 않나. 가까운 현상이 벌어질 거냐 아니면 연착륙을 해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파월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연착륙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들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페드가 아무리 잘해도 이건 힘들다. 어떻게 보면은 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파월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집요하게. 그럼 75 bps 인상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즉답은 피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위원회는 즉 FOMC죠. 그 FOMC 위원회는 주어지는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 또 전망치들이 달라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맞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아니라 더 가면은 75 bps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거를 에둘러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냉키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그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이었죠.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파월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의 늦은 대응은 실수였다.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 이거 너무 큰 실수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버냉키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중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험자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피봇이란 말이 나오게 된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그 예전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2018년 12월에 오토파일럿 QT 어떻게 할 거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QT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일종의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QT 어떻게 할 거냐니까 오토파일럿 자동적으로 QT를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이제 그 FOMC 끝나고 그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중에 S&P가 무려 3%나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고점 대비 20%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자 파월도 놀란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 4일에 연초에 연준은 매우 유연해질 것이다. flexible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섰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다시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월 풋 옵션이 아니라 파월 피벗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언제 파월 피벗이 생길 것이냐, 언제 페드 풋이 작동될 거냐, 또는 페드 풋의 행사 가격은 얼마냐 그런 건데요. 현재 이렇게 쭉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30% 가면은 페드 풋이 작동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는 파월 피벗이 작동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은 없어요. 파월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파월이 그걸 대답해 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고점 대비 고점이 또 마침 1월 1일 근처예요. 올해 고점 대비 15%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15% 마이너스 15% 더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15% 가는 거니까 개별 주식은 특히 테크 주식들은 그 하락폭이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그 월마트가 무려 11% 마이너스 11%나 떨어지고 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거기 하루에 마이너스 25%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마구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S&P 500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 파월 피봇이 언제 작동될 거냐 하는데 이게 주가를 보면 S&P 500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주택 시장 붕괴가 되는 시점. 지금 주가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그 주택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붕괴되는 시점인데 이게 2006년에서 그 연준이 계속 그 저걸 올렸죠. 그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2007 그때부터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무려 40%나 빠졌어요. 그때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대략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일종의 이제 기준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딱 40% 하락해야 된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대략 그 정도 폭이면은 연준이 개입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완화적인 그걸로 파월 피봇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페드 풋이 발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금리 인상 중에 있고요. 이제 다가올 다다음 주겠네. 2주 후에 QT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이러면서 파이낸셜 플러밍 이게 배관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관이 있으면은 그게 안에 뭐가 꽉 막혀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터지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가 현재는 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큰 사건들도 없고요. 굉장히 나름 평온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헤일이 오기 전에 바닷물이 쭉 빠졌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헤일로 오는 그런 초입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결국에 금리 아직도 인제 금리 인상 2번 한 거죠. 물론 한 번은 50bps를 했고 한 번에 25bps를 했지만요.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QT라는 것이 이게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이제 주제였던 인플레이션 피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이제 원료 이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곡물 이쪽이 있었고, 또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이쪽은 이제 주로 대기 시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 화물 운송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그 자료들을 신문이나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은 아마 6월 중순에 있을 FOMC 그때에 대응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